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미국의 명상 교육과 만나다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혜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지난 시간에 미국의 불교, 그 중에서도 명상이 어떻게 과학화되고 여러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발달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다음 시간까지는 미국의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교육적인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었는지, 그리고 현재는 어느 정도까지 발달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얼마 전이에요. 2021년 11월에 서울 릴렉스 위크라는 그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이 컨퍼런스의 주제는 바로 마음 챙김이 있는 교실이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마음 챙김, 즉 명상이라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적용된 예들은 무엇일까? 과연 이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발달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론이 시작된 컨퍼런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작이고, 지금 이 시간에 제가 이 명상이 어떻게 미국에서는 교육적으로 발달되었는지를 설명하기에 굉장히 적절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저는 명상에 대해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지속적이고 의도적으로 내면의 주의를 기울여 편안함과 평화로움을 경험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괴로움에서 떠나 자유로운 상태인 깨달음을 얻기 위한 불교의 수행법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 내려지고 있는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연구되고 대중화되고 교육적으로 적용되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저는 지난 시간에도 마음챙김 명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과학적인 논문으로 증명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요 표를 한번 보여드렸었거든요. 근데 이 표는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지고 온, 분석해서 가지고 온 표인데요. 네, 여기서 보시면 마음챙김, 제가 지금 마인드풀리스라는 것으로 서치를 했어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가서 마인드풀리스를 넣었을 때 검색되는 논문의 개수가 바로 약 2만여 개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것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0년간, 15년간 계속해서 더 많이 출판되고 있다라는 것을, 더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에는 3,289개 정도의 논문이, 과학적인 논문이 발표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곳을 제가 본 이유는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의 데이터베이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수준이 높다라고 보는 저널들만 모아놓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논문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곳에서 출판된 논문들이 바로 1년에 3,000편 정도가 나올 정도로 명상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또 2021년에는 약 지금까지 2,600개 정도의 논문이 벌써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3,000개 정도 올해도 이렇게 나올 예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번에는 제가 이 논문 출판된 것들 중에서 명상과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은 얼마 정도 될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여기에다가 아동이라는 키워드, 그 다음에 부모 아니면 교사 이런 키워드를 넣었을 때 이 지금까지 나왔던 요 부분 중에서 한 약 10% 정도가 교육적인 부분하고 연관된 논문 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작년 2020년 동안에 3,200개 정도의 마인드풀리스, 마음챙기와 관련된 이 과학적인 논문들이 나왔다면 이 중에서 교육과 관련된 부분은 작년 한 해 동안 약 300개 정도 이렇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약 10% 정도는 마음챙김 교육과 관련된 논문이더라라는 거고요. 이 그래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해서 우리 논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교육과 관련된 논문 수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런 논문들은 도대체 어느 학교에서 쓰고 이 출판을 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바로 이런 학교들이었어요. 제일 많이 논문이 나와 있는 명상교육과 관련돼서 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는 펜실베니아 대학교였어요. 펜실베니아에는 뭐 그 크게는 두 개의 큰 대학이 있죠. 근데 여기 보시면 펜실베니아 주립대학교 쪽에서 이런 명상교육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배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 쪽 이런 대학교에서도 명상교육과 관련해서 논문이 좀 나와 있었고요. 하버드 대학교, 그 다음에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그리고 위스콘신 대학교, 뭐 이런 학교들에서 이 명상교육과 관련된 논문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궁금했던 게 그러면 이런 학교들에서 도대체 어떤 연구비 지원을 가지고 이 명상교육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이 데이터베이스가 굉장히 좋은 게 제가 이 연구물들을 분석을 할 수 있는 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 교육과 관련된 연구물들 중에서 도대체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이런 연구들이 되었는지 한번 조사를 진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표를 받았는데요. 너무나도 흥미롭게 제일 많이 지원한 곳은 미국의 보건복지부였어요. 우리나라에도 보건복지부가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미국의 보건복지부에서 실제로 명상교육과 관련된 아동의 건강, 그다음에 뭐 부모나 교사의 건강을 위해서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에서 이 지원이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거는 이 미국에는 NIH라고 해서 미국 국립보건원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코로나 관련해서도 거의 그 관장하는 곳이 NIH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NIH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건강 관련 분야의 연구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NIH가 지금 명상교육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2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논문 편수 중에서 이 편수만큼 이 NIH에서 지원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많이 그 지원을 한 곳은 유러피안 커미션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유럽위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유럽에는 유럽연합이라는 곳이 있죠. 근데 이 유럽연합이라는 곳에 각각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유러피안 커미션입니다. 근데 이 유러피안 커미션에서도 실제로 이 명상교육과 관련된 부분에 지원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와, 이거 지금까지 미국의 보건복지부, NIH, 유럽위원회 이런 곳에서 지원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새롭게 제가 발견을 했는데, 이외에도 NIH 중에서도 또 다른 부서들에서도 따로따로 또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재미있는 거는 호주 정부에서, 여기 보시면 Australian Government라고 되어 있거든요. 호주 정부에서도 명상교육과 관련돼서 지원을 하고 있었고, 그 밑에 또 보시면 캐나다의 그 정부 쪽 여기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UK Research Innovation이라고 해서 이것도 영국 정부에서 마련한 이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이에요. 연구혁신 뭐 기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곳에서도 실질적으로 그 지원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나라를 봤더니 그냥 개인적인 단체에서 지원이 아니라 명상교육과 관련해서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만큼 그 나라들에서는 명상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 당연히 이런 정도의 논문이 나오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만큼도 못 나와요. 1년에 300편은 꿈도 못 꾸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명상교육을 하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 실제로 이 명상을 연구하시는 분도 얼마나 계실까? 교육적으로. 그리고 이 명상을 도입해서 이것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 또 교사분들은 얼마나 계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 나라에서는 도대체 이 명상이 교육적으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적용이 되게 됐을까? 그리고 이렇게 연구가 되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면서 명상이 우선은 대중화된 게 하나의 이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명상이 어떻게 대중화되었는지, 과학화되면서 대중화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학화되면서 대중화되는 이런 부분이 하나의 요인으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뇌과학적인 측면하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되면서 명상이 우리의 뇌를 변화시키더라. 우리의 뇌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생각도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 있더라. 그러니 당연히 교육계에서는 흥미로울 수밖에 없죠. 교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누군가를 교육한다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 뭐 행동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정서적인 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 인지적인 면으로 접근을 해서 그 사람을 조금 더 나은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이런 부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당연히 명상이 우리 사람을 조금 더 건강하게 만든다라는 부분이 매력적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 교육적으로도 적용이 많이 됐었어요. 이거는 명상 관련해서 처음에 어떤 방식으로 어떤 주제들을 가지고 연구가 되었는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스트레스, 아니면 정서 조절, 불면증, 우울, 아니면 통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되어 있었고 당연히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학생들의 스트레스 어떻게 줄일까? 우리 교사들의 스트레스 어떻게 줄일까? 이렇게 접근이 많이 됐었어요.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고. 그런데 명상 관련 연구가 요 스트레스 관련 연구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명상 관련해서 연구가 진행되게 된 배경에는 달라이라마 스님이 계시거든요.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이 명상 관련해서 연구를 좀 진행하고자 많은 과학자분들과 대담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에 여러 과학자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왜 이런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만 명상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느냐. 우리가 긍정적인 정서도 굉장히 많고 명상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이라던가 자비심 등을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참여했던 이 많은 과학자분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그 중에서도 한 분이 이 리처드 데비슨이라는 분인데요. 이분은 위스콘신 대학교에 계시는 분이고 이분이 스님들을 모시고 이 fMRI를 굉장히 많이 찍은 이런 분인데요. 이 분이 항상 말씀을 하세요. 강연을 하실 때마다 나는 달라이라마 스님 성하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왜 내가 지금까지 스트레스나 우울과 관련된 부분만 다뤄왔는지 깨닫게 됐다. 그리고 나는 이제 앞으로 내가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 되는지 알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되게 뭔가 머리를 쿵 하고 맞은 것 같았다라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명상이 또 접근이 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다루게 돼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공감 능력, 아니면 감사, 자비심, 행복감, 자아 탄력성, 용서, 친절, 집행기능, 면역력 등등의 우리 명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긍정성에 조금 더 나아간 우리의 긍정성을 더욱더 개발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루게 되죠. 그래서 긍정심리학 쪽하고도 조금 더 연관이 되면서 이 명상이 우리의 부정적인 정서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긍정적인 정서는 더욱더 개발시키는 이런 쪽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명상을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됐어. 증거 기반의 프로그램이야. 그래서 나한테도 도움이 된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고요. 나도 스트레스도 줄이고 행복감도 좀 누리고 싶어. 나도 좀 편안해지고 싶어 라는 사람들이 찾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이 되어버렸죠.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정말 대중들이 명상을 하고 있을까? 명상을 알까?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하나 찾아봤어요. 요새는 또 그 SNS를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 중에서 제가 마인드풀니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한번 넣어봤어요. 실제 마인드풀니스하고 관련해가지고 게시물이 3천만 회 정도가
게시물이 있더라고요. 정말 대중적으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언어로서 한글을 넣어봤죠. 그래서 명상이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근데 명상이라고 넣어봤더니요, 42만 개 정도의 게시물이 검색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저한테는 이게 많은 것처럼 느껴졌거든요. 42만 개의 게시물이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명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라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건 어느 정도일까? 뭔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실험 삼아서 행복이라는 단어, 원래 SNS는 행복감을 좀 많이 보여주려고 한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구도 있거든요. SNS 상에서는 내가 기분 좋은 거, 행복한 것들을 많이 보여주더라. 부정적인 것보다는. 그래서 행복은 많이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행복을 넣어봤더니 100만을 넘어서서 1200만 정도의 게시물이 행복과 관련되어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행복은 정말 많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명상이 적은 건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슬픔이나 공감 이런 것들을 넣어봤어요. 이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것들이 슬픔, 행복, 공감 이런 것들이 아닐까. 그리고 공감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단어들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명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일상화되어 있는가를 좀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넣어봤더니 슬픔에 대한 게시물이 한 43만 개 정도가 있고요. 공감 글귀 했더니 70만 개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이라는 게 슬픔, 공감하고 좀 비슷한 정도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물론 이게 적은지 많은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로 대중들에게 회자되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지금 스마트 시대라서 어플리케이션, 즉 앱을 다운받아서 명상을 하는 사람들의 수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 통계도 봤어요. 이 통계에서 보면은 올해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죠. 이 상반기 동안에 가장 많이 다운받은 명상 앱이 바로 이 캄이라는 앱이고요. 이 앱은 6개월 동안에 이게 이 단위가 밀리언이거든요. 그러니까 100만이에요. 9.6 밀리언이에요. 이거는 약 900만 정도. 근데 9.6이니까 반올림하면 약 1000만 명이 이 앱을 다운받았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도. 1000만 명이라는 숫자가 6개월 안에. 그래서 이거 재밌다. 내가 통계를 더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이 회사에 들어가 봅니다. 그래서 이 통계 데이터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봤어요. 그랬더니 2018년부터 이렇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2018년부터 점점 그래프가 어디서 많이 본 그래프의 모습과 유사하죠. 아까 제가 논문 수, 교육 관련 또 논문 수, 이것들도 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높아지는 그래프를 보았는데요. 비슷하더라고요. 이것도 앱이 점점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거는 캄에 대한 그 통계거든요.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요. 여기 2019년도 요거는 이제 4분기로 나눴어요. 이 연도를. 근데 2019년도하고 2020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19년 그 4분기보다 2020년에 가장 첫 번째 분기가 확 뛰어오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바로 코로나19가 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을 하면서 갑자기 앱에 대한 사용도 훨씬 늘어났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가 뭔가 힘들어졌을 때 명상을 더 찾게 되는 경향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 2천만 명 정도가 이 2020년의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이 명상 앱을 다운받아서 본인들의 스트레스를 좀 감소시키고 행복감을 누리는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 사람들이 정말 많이 찾는 것이 명상이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더 알 수 있게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 명상의 종류는 바로 마음챙김,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마음챙김과 알아차림 관련된 연구물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버드에서는 행복 연구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어요.
근데 이 하버드 행복 연구 중에서 마음 챙김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연구가 발표가 됐습니다. 혹시 이 연구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이 연구는요, 핸드폰을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이 제한이 없이 어디에서든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은 모두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이 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은 약 2,250명, 요 정도가 이제 이 연구에 참여를 하게 됐고, 이 참여하신 분들은 문자를 받게 됐어요. 바로 여기 있는 요 질문들에 대한 문자인데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로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는 문자를 수시로 받습니다. 하루에 뭐 아침에 받을 수도 있고 아침에 받았다가 나중에 11시쯤 받기도 하고 뭐 3시쯤 받기도 하고 저녁 7시쯤 받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시로 이런 문자를 받아요. 그리고 그냥 답을 하죠. 문자로. 그래서 지금 기분을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라는 예시를 주어요.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친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라는 등등의 이 답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질문이 갑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사실은 키워드인 것 같아요. 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죠. 이건 사실 마음 챙김과 관련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알아차림하고 있느냐 없느냐 요거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요거와 관련해서 아니요, 네, 그리고 즐겁지도 나쁘지도 않은 생각이요. 그리고 즐거운 생각이요, 부정적인 생각이요 라는 식으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찾고자 했던 거는 우리는 언제 행복할까였어요. 행복이 주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 내가 만족감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상태가 오지? 라는 부분을 조사를 했던 건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사람들은요, 한 50% 정도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한 반 정도 분들은 지금 제 말에 집중하지 않고 계실 수도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반 정도 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뭐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고 있지만 생각으로는 아까 있었던 일을 생각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과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한다라고 이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때 행복할까? 아니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때 행복할까? 아니면 딴 생각인데 부정적인 생각을 할 때 행복할까를 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에서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하다라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가 너무 흥미로웠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긍정적인 생각하면 행복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가장 높게 나온 거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한 분들이 지금 가장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이란 무엇일까에 대한 답으로서 지금 여기에 깨어서 집중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구물이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했어요. 와, 이거 너무 간단한 연구잖아요. 실제로 우리 경험적인 사람들의 이 생활을 탐구하면서 우리 언제 행복할까 봤더니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간단하지만 굉장히 통찰력 있는 깊은 깨달음을 주는 이런 연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이라는 것이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많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아요. 친절이나 자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비라는 거는 뭔가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어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마음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여기에는 사랑이라는 것과 연민, 즉 러빙 카인니스와 컴패션이라는 것,
것이 함께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이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연구인데요. 이 연구는 2013년도에 발표가 됐지만 2010년도에 이미 파일럿 스터디부터 시작을 해서 연구 결과가 나와 있었고요. 저는 직접 이 연구 발표하는 거를 들었는데요. 자비심 연구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비라는 것이 자비 명상을 하면 진짜 길러질까? 라는 연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봤더니 2주 동안만 했어요. 2주 동안 자비 명상을 매일 30분씩 하게 했고요. 사랑하는 사람, 자신, 그리고 낯선 사람, 그리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들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는 이런 명상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자비 명상을 2주간 한 사람들의 뇌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이게 가장 처음으로 이 fMRI를 통해서 결과를 낸 연구였어요. 자비 명상과 관련해서. 근데 여기서 봤더니요, 하두정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되었대요. 요거는 공감 능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관장하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이 우리가 자비 명상을 했더니 훨씬 활성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외측 전전두 피질이라는 곳이 활성화되었는데요. 여기는 이성을 담당하고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이나 전략, 수정, 집중, 인지 조절, 감정 조절을 하는 곳이래요. 근데 이곳도 훨씬 더 활성화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중격의지핵이라는 곳이 활성화됐는데요.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이 중격의지핵이라는 곳은요, 보상과 연관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갑자기 깜짝 선물을 받았어요. 누군가 깜짝 선물을 줬어요. 그럼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까요? 굉장히 좋죠. 그때 기분 좋아질 때 선물로 인해서 뭔가 보상받은 느낌을 받을 때 활성화되는 곳이 바로 여기 중격의지핵이라는 곳인데요. 이곳이 활성화되었다는 거는 내가 자비 명상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하는 마음을 냈을 때 내가 선물을 받는 것과 같다라는 연구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비에 대해서 또 재미있는 연구가 진행이 됐는데요. 요거는 UC 버클리, 스탠포드 대학교 UC 데이비스에 있는 연구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 연구예요. 그래서 봤더니 이거는 자비와 관련해서 아까하고 비슷한 핸드폰, 이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들에게 조사를 했더니요. 자비 명상은 딴 생각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은 또 늘리는 이런 효과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부정적인 딴 생각 감소시키고 그러면서 자신과 타인을 위해서 자비행을 더 많이 하게 하더라. 라는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을 봤더니요, 친절하고 자비로운 사람들이 행복하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볼 수 있었고요. 또 사회적인 관계에 더 많은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삶의 행복감, 만족감 이런 것들이 더 높다는 연구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회적 관계가 건강한 몸을 만든다, 건강한 마음을 만든다라는 연구들이 나오면서 실제로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차림, 마음챙김, 자비 이런 것들을 좀 실천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명상이 교육과 만나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명상을 어떻게 교육적으로 볼 수 있을까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요.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여러 종류의 명상법을 활용하는 교사의 교수 방법과 이에 따른 명상 기술, 그리고 그와 관련된 능력을 함량하는 교사와 학생의 배움을 포함하는 것으로 자비로운 집중과 순간에 깨어있는 자각을 통해 몸과 마음의 휴식을 경험하게 하고 행복을 기르며 사회적, 인지적, 정서적, 인성적, 신체적 발달을 돕는 전인교육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명상에 대해서 그 교육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명상 교육이라는 것이 새롭게 정의되고 있고, 이러한 명상 교육은 유치원생부터 대학생까지 골고루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계속해서 이 명상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요거는 유치원에서 명상을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나중에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프로그램은 카이니스 프로그램이라는 거고요. 친절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그 안에 마음 챙김, 알아차림, 그다음에 자비, 친절 이런 부분들이 녹아져 있는 이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 움직임 명상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초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는 선생님들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싱잉볼이라고 하죠. 싱잉볼을 사용하기도 하고 싱잉볼이 조금 종교적이라고 느끼는 곳에서는 다른 이 벨을 사용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마음챙김 명상을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는 편안함, 그다음에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마음 챙김을 높이는 거, 그리고 기쁨을 좀 증장시키는 거, 서로에게 좀 사랑하는 마음을 내도록 하는 거,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자기조절감, 아니면 집중력 향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지면서 아이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한 6년간 유학을 하면서 명상과 관련된 다양한 컨퍼런스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리고 명상뿐만이 아니라 명상 교육과 관련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에도 많이 참석을 하면서 그곳에 있는 교육자분들도 만나고 그곳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요거는 2012년도에 제가 참석했던 교육자들의 모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미국에는요, 마인드풀니스 인 에듀케이션 네트워크라는 교육자 모임이 있고요. 명상 관련된 이 교육자 모임에서는 매년마다 이런 컨퍼런스를 개최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양한 미국 내에 많은 대학교에서 학자분들이나 아니면 명상가분들, 한 번은 이때 존 카bat-진 선생님께서도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명상가분들이 오셔서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쳐드리고, 교육자분들은 서로 나는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렇더라고요. 아니면 저는 이런 거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가르쳤더니 이런 효과가 있었어요. 라는 식으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이런 워크샵, 컨퍼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또 열렸던 건데요. 여기서 보시면 선생님들이 본인들이 하고 있는 명상 관련된 교재들, 아니면 활동지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전시도 하셨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나누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명상교육 하고 있습니다. 저 이런 거 한번 해볼래요? 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일반적인 교육학 관련된 컨퍼런스인데요. AERA라고 해요. 이거는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이라고 해서 미국 교육 연합 에서 하는 컨퍼런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컨퍼런스는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육학적인 컨퍼런스에서는 가장 큰 컨퍼런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매년마다 열리고요. 이 매년마다 열리는 대회에 보통 3, 4만 명 정도 세계에서 다 이곳에 오셔서 교육과 관련된 발표를 하시고 연구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당연히 저도 교육학을 공부를 하면서 명상교육과 관련돼서 좀 발표를 하려고 이 AERA에 참여를 했었고요. 여기에서도 실제로 저 이외에 다른 분들도 명상과 관련된 교육을 많이 발표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분과가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가장 큰,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교육학회이기 때문에 분과가 한 100개 이상이 되거든요. 근데 이 분과 중에서도 명상을 조금 더 주로 다루는 분과들이 이런 분과였어요. 홀리스틱 에듀케이션 쪽, 그 다음에 평화교육하는 쪽, 종교교육이나 영성교육, 스트레스와 교육, 아니면은 요거 이외에도 자기조절과 관련된 분과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과들에서 실질적으로 명상을 적용해서 한번 실험해보고 이거의 효과를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많이 됐고요. 이 안에서 구체적으로 명상과 관련된 주제들을 좀 보면은 마음챙김, 자비, 삶의 질, 행복, 만족감, 스트레스 조절, 불안, 학급 경영, 자기조절, 정서조절, 친절, 친사회성 교육, 집행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명상 관련된 컨퍼런스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학회에서 이런 명상과 관련된 발표들이 이루어지고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담론들이 오고 가는 걸 보면서 와, 진짜 명상이라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UC 버클리 대학이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죠. 이 버클리 대학에서 매년마다 열리는 교육자들을 위한 워크숍인데요. 여기서도 매년마다 새로운 명상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소개해주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유치원부터 대학 교수까지 모든 교육자들이 신청해서 들어갈 수 있는 워크숍에 있었어요. 네, 여기에도 제가 한번 참석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교사분들이, 많은 교육자분들이 명상을 통해서 아이들 그리고 학생들이 조금 더 건강한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명상이 결합된 이 교육이 이제는 인성교육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미국에서 이 명상을 통해서 교육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방법을 제대로 잘 찾았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과 제대로 어울리면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결과적으로는 학생들, 교사분들, 부모님들을 교육하고 마음 챙김을 증장시키고 자비를 증장시키면서 결과적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명상이 실제로는 인성교육의 하나로서 접목되어져서 통합적으로 교육되고 있었고 이것이 개인의 영역, 즉 학생, 교사, 부모의 영역부터 실제로는 사회의 영역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법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되고 발전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명상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도 나는 명상교육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명상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무엇을 전해주고 싶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